계약 강론할 차례죠. 네. 지난주에 계약 총론을 했습니다. 뭘 했는지 굵직한 것만 좀 생각을 해보죠. 계약이 뭔지 봤죠. 계약의 뜻. 청약과 승낙의 대립적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채권 채무를 발생케 하는 법률행위, 계약이다. 그랬습니다. 몰라도 된다 그랬어요. 계약 자유원칙이라는 게 있었죠. 4개. 체결 여부, 상대방 선택, 내용 결정 방식. 그리고 그 계약 자유원칙을 제한하는 단행법이 하나 있었어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이라고. 약관규제법에서는 약관을 2가지, 편입통제, 불공정통제 이렇게 통제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 계약의 종류를 봤어요. 그 중에서 쌍무편무, 유상무상, 낙성, 요물계약 요거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구별하실 수 있죠? 네. 못하면 뭐가 너무 좋아요? 계약이 너무 좋아? 계약이 좋아. 네 번째, 계약의 성립이 있었어요. 계약의 체결을 말하고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 취한 계약 성립이 있었고, 승낙 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과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성립하였으나 그 계약의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이어서 계약이 무효일 때 책임이 하나 나왔었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게 명칭.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과 연결이 된다는 거. 쌍무계약의 효력이라고 2개를 봤어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하고 위헌부담이라는 거. 그리고 이 쌍무계약상 권리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 마지막으로 계약의 해지. 여기까지 했죠? 네, 여기까지 했어요. 계약법 전체 이런 내용 가지고 이제 계약을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론에서 3개의 계약 형태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부터 보면 되죠. 자, 이 계약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 계약의 효력.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 계약의 효력이란 계약 당사자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가. 이게 계약의 효력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했을 때 매매 계약의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이라고 부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가.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당사자를 임대인, 임차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계약 당사자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가. 그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 이게 계약 강론에서는 중요합니다. 먼저 매매 2문제 정도 나온다 그랬어요. 중요합니다.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자, 먼저 매매 계약의 뜻을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매매 계약이 뭐냐? 다 알죠? 매매 계약이 뭔지? 뭐예요? 그러면은 뭘 그딴 걸 물어보냐 이렇게 쳐다보죠. 다 아는 걸. 보통 매매 그러면 물건 사고 파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임대차 그러면 물건 빌리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이제 법을 공부 안 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고급스럽게 얘기를 해야 돼. 천실하게 물건 사고 파는 거 그러지 말고, 계약의 양당사자를 전제를 하고요. 이 양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게 무엇을 약속하는가.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계약의 뜻이 나옵니다.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의 양당사자 중 어느 한쪽은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넘겨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요. 상대방은 이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요게 민법상 매매 계약의 뜻입니다. 일방은 재산권 이전을, 타방은 대금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요게 매매 계약입니다. 요걸 왜 이렇게 기억해야 되냐면, 이 당사자가 약속하는 것, 무엇을 약속 이렇게 되죠. 네? 무엇을 약속한다고 얘기할까? 그 무엇을에 해당되는 게 그 계약의 목적이 돼요. 그래서 계약의 개념 속에 매매 계약이 됐든 임대차 계약이 됐든 그 계약의 뜻 속에 그 계약의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매매 계약의 경우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약속하니까 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그 매매계약의 목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갑이 을에게 101호를 팔았다. 이 매매계약의 목적이 뭐냐? 그럼 101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 101호는 그 매매계약의 목적물이라고 부릅니다. 목적물, 목적이 아니라 목적물. 매매계약의 목적은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 이전과 그 목적물에 대한 대금 지급. 여기에 그 매매계약의 목적이 됩니다. 개념을 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그 계약의 목적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자, 그럼 매매계약의 의 일방은 타인에게 재산권 이전을, 상대방은 대금 지급을 약정 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이고, 매매계약의 목적은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 이렇게 됩니다. 이때 재산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속하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부르고,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부릅니다. 양도인, 양수인이라고도 부르죠. 근데 양도인, 양수인 조금 더 넓은 개념이에요. 정확하게는 매도인, 매수인은 계약 당사자만을 의미하고, 양도인, 양수인은 그 계약을 통해서 이행까지 끝냈을 때를 의미합니다. 보통은. 그래서 양도인, 양수인은 조금 더 큰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구별하지 않고 막 씁니다. 이제 정확한 의미는 매도인, 매수인입니다. 명칭이. 이렇게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을,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게 되고요.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그때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기니까 쌍무 이렇게 돼요. 이행이 끝났어. 그럼 서로 주고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상 이렇게 돼요. 약속만으로 성립해요. 낙성. 꼭 계약서 써야 되냐? 안 써도 됩니다. 구두로 해도 되고요. 계약서 써도 됩니다. 우리 민법의 매매계약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라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방식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랬죠? 불유식. 그래서 이게 매매계약의 뜻이고, 이게 매매계약의 성질, 유형이 됩니다. 합치면 일방은 타방에게 재산권 이전을, 타방은 대금 지급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유상, 쌍무, 낙성, 불유식 계약이다. 요 뒤에 있는 요것들도요, 다음 계약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무슨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지문 자체가. 그러니까 매매계약은 우리 시험범에 있는 매매가 됐든 교환이 됐든 임대차가 됐든 4개 외웁니다. 유상, 쌍무, 낙성, 불유식. 이렇게 계약의 성질이에요. 특징을 잠깐 봅니다. 이 재산권 2가지 특징. 첫째, 꼭 매도인 소유가 아니어도 돼요. 매도인 소유여도 되고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101호 아파트를 을에게 팔았는데, 그 매매 계약을 할 당시에 이 101호가 병소유여도 상관없습니다.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이유는 매매 계약은 약속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 당시 101호가 갑소유가 아니라 병소유라 하더라도 얘는 정해진 날짜에 자신이 그 권리를 취득해서 넘겨주기만 하면 돼요. 꼭 계약 체결 당시 이 101호가 갑소유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하다라는 지문이 자주 등장합니다. 타인 권리 매매 계약 자체는 일단 유효하다. 이 상태에서 갑이 타인 권리를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고, 만약에 넘겨주지 못하게 되면 그때 채무 불이행 책임 따위를 지면 됩니다. 그래서 첫째, 이 권리는 꼭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장래 재산권도 된다. 아파트 분양계약, 매매계약인가요? 아파트 분양계약, 매매계약인가요? 매매예요, 아니에요? 매매죠. 새로 지을 예정인 아파트를 매매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는 그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상대방은 그에 대한 대금인 분양대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아직 아파트는 지어지기 전이에요. 장래 재산권도 되는구나. 2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재산권에서는. 두 번째로, 반대 당사자가 지급한 이 대금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금전이어야 돼요. 갑은 저게 101호 아파트를 1억에 팔았는데
을이 현금이 9천만 원밖에 없고 나머지 1천만 원을 을이 갖고 있던 자동차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건 매매가 아니라 교환계약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민법에. 그래서 매매계약에서 반대 당사자가 지급해야 되는 대금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돈. 반드시 금전입니다. 이렇게 매매계약의 의, 매매계약의 성질, 매매계약의 특징 세 가지를 머릿속에 딱 박아두시면 돼.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거는. 참 물건 사고 파는 거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설명이 가는 의 및 성질 및 특징. 두 번째, 매매계약의 성립. 매매계약의 체결을 말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계약 총론에서 계약의 성립이라고 해서 계약이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청약과 승낙의 의사가 합치돼야 돼요. 그렇죠? 그 전에 뭐가 있었죠? 당사자가 존재하고 목적이 존재하고 의사표시가 존재해요.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계약의 양당사자가 존재하고 목적이 존재하고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라는 목적이 존재하고 이 목적을 외부에 표시하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필요하고 그게 일치. 뭐가 일치? 예, 그게 일치. 예, 그게 일치. 당사자 일치, 청약과 승낙의 내용의 일치. 이때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뭐예요? 요거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에 대한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결국 매매계약은 양당사자 및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 즉 목적이 일치하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의 목적이 뭐예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에요. 요거만 의사가 합치하면 계약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금 지급 시기라든가 대금 지급 장소라든가 대금 지급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사 합치가 없어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적만 일치하면 계약은 성립하니까 굳이 목적이 아닌 대금 지급 시기, 장소, 방법 등에 대해서는 양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없어도 매매계약은 성립 이렇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매매계약의 성립권에서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하나가 매매예약이라는 게 있어요. 또 하나가 계약금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금이 중요합니다. 우리 입문서에는 계약금만 나와 있어요. 매매예약만 간단히 일단 이건 개념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매매예약은 갑과 을이 1월 10일 날 만나서 1월 10일 날 만나가지고 갑이 을한테 야 1월 15일 날 내가 가지고 있는 101호를 1억에 사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래? 라고 청약을 해요. 1월 10일 날. 그랬더니 을이 달력을 딱 보더니 그래 1월 15일 날 시간 되네. 아 그리고 1월 15일 날 내가 계약금 1,000만 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냐? 그렇지. 1월 15일 날 내가 1,000만 원 들어올 때가 있다. 알았다. 1월 15일 날 계약을 하자. 라고 승낙을 합니다. 언제? 1월 10일 날. 1월 10일 날 둘이 만나가지고 그날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장래 계약을 하기로 약속. 이걸 매매 예약이라 합니다. 매매 예약. 그러니까 이 매매 예약은 계약이에요. 이것도. 매매 예약도 뭐라고요? 계약이야. 계약인데 본 계약이 아니라 장차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계약. 왜 이런 짓거리랄까요? 그냥 만나서 계약을 하면 되지. 이해가 돼요? 돼요? 왜 이런 짓거리인지 이해가 돼?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아니 얘네들은 왜 만나가지고 본 계약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왜 장차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또 계약을 했을까? 네?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별로 안 해요 이런 거. 별로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가계약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동산을 오늘 보러 왔는데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매도인한테 물어봤더니 잠깐 어디 갔대. 내일 오래. 알았다. 내일 와서 계약하겠다. 이런 게 매매 예약이에요. 그렇죠? 근데 가계약은 뭐예요? 내가 그 물건 꼭 사야 돼.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돼. 그래서 미리 뭐 가계약금 주고 다음날 와서 본 계약을 하죠. 자, 이 가계약,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계약, 이게 매매 예약이냐 말이지.
매매 예약인 경우도 있고 본계약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계약 이퀄 매매 예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매매 예약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괜찮은 부동산이 나와서 살려고 했더니 매도인이 어디 갔어? 내일 온대. 알았다. 그럼 내일 계약하자. 이런 게 매매 예약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이런 게 매매 예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매매 예약은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속을 하는 계약의 일종입니다. 이 매매 예약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오늘은 계약의 일종이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우리 민법 총칙에서 법률행위 종류를 했었어요.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법률행위를 나눴었어요. 뭐가 있었죠?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나눴었죠. 그중에 단독행위하고 계약을 구별하라는 문제가 잘 나온다 그랬어요. 이렇게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예? 그럴 때 답으로 등장했던 게 지난주에 봤던 합의 해제 계약이죠. 해제는 단독행위, 합의 해제는 계약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거 여기 답으로 등장합니다.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했을 때 답으로 등장할 수 있는 두 개. 합의 해제하고 매매 예약하고 그거 머릿속에 박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매매 예약 중에서 우리 민법은 일방 예약이라는 걸 규정해놨어요. 뭔지 몰라도 돼요. 나중에 할게요. 요 일방 예약만 나중에 살을 좀 붙여야 되겠구나. 일방 예약이 뭐지? 까지만 생각을 하세요. 궁금증만 유발해놓고 계약금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매매 예약이란 건 계약이다. 다만 본계약이 아니라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계약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고 단독행위가 아니라는 것 이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게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이 뭔지는 다 아시죠? 예? 계약금이 뭐예요? 예, 그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그거 맞아. 그게 계약금인데 우리 민법에서는 565조에서 계약금을 계약금, 보증금, 체약금, 증약금 등등 명칭을 불문하고 뭐라고 이름을 붙이는지 상관없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상대방에게 주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주는 금전, 기타 물건 이걸 계약금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이 타방에 교부하는 금전, 기타 물건 명칭 불문 이게 계약금이다 라고 해놨습니다. 이때 계약금은 꼭 돈만 계약금이 되는 게 아니라 물건도 계약금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각과 을이 A 토지를 1억에 매매하기로 했는데 갑이 1,000만 원 계약금을 요구합니다. 을이 1,000만 원을 금전을 갖고 왔을 때 금전으로 계약금을 줄 수 있고요. 만약에 돈은 안 가져왔는데 자동차를 한 1,000만 원짜리를 타고 왔다. 그 자동차를 주겠다. 갑이 받았다. 이것도 계약금이 됩니다. 이렇게 꼭 돈만 계약금이 되는 게 아니라 물건도 계약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을이 갑이 요구하는 1,000만 원 계약금을 금전이 없어서 타고 온 자동차로 줬다. 을이 나중에 대금을 지급할 때 얼마를 지급해야 돼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1억 줘야 되죠. 이건 대금이 아니에요. 반드시 금전이 된다. 매매는. 그러니까 이건 대금이 아니야. 그러니까 을은 1억을 줘야 돼. 그리고 자동차는 돌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대금 일부의 성질이 없어요. 그리고 계약이 이행이 되면 계약금은 반환이 반환이 원칙입니다. 계약이 이행되었을 때 계약금은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돌려주는 게. 그러면 을이
자동차가 아니라 금전으로 계약금을 1,000만 원 줬어요. 금전으로. 나중에 어른 대금 얼마 줘야 돼요? 역시 1억을 줘야 돼요. 그리고 준 금전 1,000만 원 어떻게 돼? 돌려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보통 금전으로 줬을 때는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고 대금 일부에 충당하죠? 충당할 수 있답니다. 충당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충당할 수 있다. 충당할 수 있다. 계약금 자체가 대금 일부의 성질이 없기 때문에 계약금을 대금 일부에 충당할 수 있다이지 충당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FM대로 하면 을은 금전으로 계약금을 줬다 하더라도 나중에 1억을 지급하는 게 원칙이고요. 1,000만 원은 돌려 받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게 원칙이에요. 문제 중에 다음 중 각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교부하였다.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이렇게. 옳은 것은이라고 문제가 나온 적 있어요. 각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교부하였다. 옳은 것은 답이 계약이 이행되면 계약금은 반환해야 한다. 이게 옳은 지문이에요. 우리 기출문제 중에 옳은 지문이에요. 아무도 못 맞췄어요. 아무도 못 맞췄어. 왜? 계약금을 돌려줘 본 적이 없거든. 돌려받은 적도 없고 다 대금에 충당을 했지 계약금을 반환? 아니 계약이 이행인데 왜 계약금을 반환해? 그걸 다 틀린 걸로 체크했더니 답이 없어. 답이 없어. 다 틀렸어. 다 틀렸어. 수험생들의 99%가 틀렸어. 반환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이게 계약금의 뜻이고 계약금의 성질입니다. 성질입니다. 두 번째로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반드시 줘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줘야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두 번째, 계약금을 주는 경우가 많을까요? 안 주는 경우가 많을까요? 안 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의점 가서 물건 사는 거, 그 뭐예요? 매매예요? 아니에요? 그거? 매매죠. 편의점이나 마트 가서 물건을 사는 것은 계약과 동시에 이행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매입니다. 보통 이렇게 계약과 동시에 이행이 이루어질 때를 현실 매매라고 학자들이 불러요. 무슨 매매? 현실 매매. 현실 매매. 근데 뭐 현실 매매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매매면은 틀림이 없는데 계약금을 줘본 적은 없어요. 네? 만약에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반드시 줘야 한다면 편의점에서 물건 살 때도 일화를 계약금으로 주는 계약금 계약을 하고 나머지 잔금을 치르는 500원짜리 하나 사더라도 50원을 먼저 주고 네?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하면서 반드시 계약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매매 계약이 훨씬 많아요. 그럼 계약금은 주로 어디서 지급하냐? 부동산 매매, 부동산 임대차와 같은 덩치가 큰 거. and 계약 체결일과 이행일이 다른 경우. 이럴 때 계약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지급하고 지급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두 가지 계약금은 반드시 지급할 필요는 없다. 지급하라고 되어 있지 않다. 두 번째,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매매 계약 따위를 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매매 계약 이외에 계약금을 주고받기로 하는 약속을 따로 해야 돼요. 그걸 계약이라 합니다. 편의점 가서 커피를 하나 사 마셔요. 계약금 줘본 적 없죠? 근데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일할 정도를 계약금을 줍니다. 요게 계약금 계약이에요. 요게. 목적물, 대금 1억. 계약금은 1,000만 원을 주기로 한다. 요 계약금을 1,000만 원을 주기로 한다. 요게 계약금이에요. 생각하시면 돼요.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계약금을 주고받으려면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기로 하는 약속,
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그 약속을 뭐라 한다? 계약금 계약이라 합니다. 따라서 이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의 일부다 아니다. 매매계약의 일부다 아니다. 아니지요. 계약금 계약이 매매계약의 일부라면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갑니다. 매매계약하면서 반드시 뭐도 해야 돼요? 계약금 계약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의 일부가 아니라 별도의 독립한 계약이에요.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독립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계약금 계약은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오늘 매매계약을 하고 며칠 있다가 계약금 약정해도 상관없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지만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독립한 계약입니다. 두 번째, 매매계약은 하지도 않으면서 계약금만 주고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래서 이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는 약정이에요. 즉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이렇게 어떤 계약이 있다는 걸 전제로 추가적으로 부수하여 체결되는 계약을 종된 계약이라 합니다. 돈 빌리는 계약을 하고 담보권 설정 계약을 했다. 이 담보권 설정 계약 같은 것들이 돈 빌리는 계약에 종된 계약 이렇게 돼요.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과는 독립한 계약이다. 따라서 매매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두 번째, 종된 계약이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면 계약금 계약도 효력이 상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물계약이야. 무슨 계약? 요물계약. 요물계약이 뭐였죠? 예? 현상광고. 현상광고인데 현상광고는 요물계약의 종류고 이해가 되는 거고 요물계약의 뜻.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의 약속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어느 일방이 타방에게 뭔가를 주거나 뭔가를 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했어요. 그럼 계약금 계약도 요물계약이니까 둘 사이에 계약금을 주기로 하는 약속만으로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주고 받아야 성립해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려면 계약금을 주고 받아야 성립해. 계약금을 주고 받아야. 이거 잊지 마세요. 계약금을 주고 받아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1월 10일 날 A 토지 1억 매매 계약을 하는 각과 을이 갑이 을에게 계약금을 1,000만 원 요구했는데 을이 돈도 없고 자동차도 안 가져왔어. 그래서 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틀 있다 주겠다. 1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은 1월 22일 날 주기로 약속만으로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1월 20일이 되었다 하더라도 을은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갑도 을에게 계약금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따라서 을이 계약금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갑은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 에? 이게 판례예요. 이상하죠? 1월 22일 날 을이 찰석까지 계약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1월 20일이 되면 당연히 갑은 계약금 내놓으라 하겠지. 예? 근데 그럴 권리가 없어요. 을도 1월 20일 날 약속을 했죠. 줘야 되지. 아니야. 줄 의무가 없어. 약속만으로는 계약금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가 판례. 않는다가.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1월 20일 날 갑이 을에게 계약금 달라 그랬을 때 야, 우리 법에서, 야, 너하고 나 사이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약속을 했다. 너는 나한테 계약금을 줄 의무가 없어. 라고 뺀질거려. 그럼 갑은 계약을 해. 제하지요, 보통. 안 해요? 안 해요? 뺀질거리는 을을 그냥 내깔려둬? 실제로 해제를 했어요. 근데 얘가 소송을 제기했어. 뭔 개풀도 못쓰냐고. 얘가 이겼어요. 대법원 가서 얘가 이겼어요.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판례예요. 계약금을 주기로 하는 약정만으로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계약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고 따라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법정 해제 사유 중에 하나 채무 불이행이 아니더라 말이지. 아니니까 갑은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약금 계약이 무슨 계약이기 때문에?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왜 요물계약이냐? 우리 231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565조가 있어요. 해약금이라고. 231페이지 맨 위에 565조 1항 보면 매매 당사자 일방의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물건도 됩니다.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이름은 아무거나 붙여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계약금이라 해도 좋고 보증금이라 해도 좋고 채약금이라 해도 좋고 증약금이라 해도 좋고 어쨌든 명칭을 불문하고 그걸 교부한 때라고 돼 있어요. 교부할 것을 약정한 때가 아니라 교부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65조가 적용이 되려면 계약금을 교부하기로 약정만 해가지고는 적용되지 않고 계약금을 교부해야 적용이 돼. 그래서 요물계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됐죠? 요물계약. 교부해야 565조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 이 계약금이 어떤 기능이 있을까?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이 증약금이에요.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우리 법원은 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걸 증약금이라 합니다. 두 번째, 민법은 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뭘로 규정을 해놨다고요? 해약금. 그래서 일단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그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됩니다. 세 번째, 우리 지난주에 이런 거 봤죠?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했고 을이 계약금을 줬다. 근데 잔금을 안 준다. 갑이 잔금을 달라고 상당한 기간을 줘서 이행을 최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 잔금을 주지 않는다.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이 계약을 해제했더니 원상회복 의무가 생긴다. 을은 갑에게 찾아와서 지급한 계약금과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라고 청구한다. 이때 갑은 돌려줘야 한다. 그리고 따로 뭐 한다?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랬어요. 그랬죠? 그런데 이때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이 계약금을 반환하기 싫으면, 즉 이 계약금을 몰수해서 손해배상에 충당하려면 따로 뭐 해야 된다? 특약해야 된다 그랬죠? 뭐라고?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가 되면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특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특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금은 뭐의 성격을 갖는다? 위약계약금. 무슨 계약금? 위약계약금.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거,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위약계약금의 성격을 가지려면 당사자 사이에 반드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 특약. 그래서 지난주에 다시 한번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계약금에 대해서 위약금 특약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을이 채무를 불이해서 갑이 계약을 해제했어. 갑은 계약금은 돌려주는 거고 실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을 뿐 이 계약금이 당연히 갑에게 손해배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판례예요. 특약이 있을 때 위약금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민법이 부여한 해약금. 이 뭐냐?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주면 계약금을 주고받았다.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죠?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뭐가 성립한다고요? 계약금 계약. 매매계약은 당연히 성립이 됐고 엔드 종된 계약인 계약금 계약까지 성립을 했어요. 이렇게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 계약이 성립을 하면 양 당사자에게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갑도 을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부산 등 동남권 신공항 부지가 밀양하고 가덕도하고 붙어가지고 밀양이냐 가덕도냐 쌈박질하다가 결국 밀양도 아니고 가덕도도 아니고 김해공항 확장하는 걸로. 그렇죠? 근데 그때 확정되기 전에 가덕도는 바다를 메워요. 그러니까 뭐 땅값이 오를 일이 별로 없어. 근데 밀양은 땅값이 무장. 확정되기 전에 보상받으니까 을이 갑수 밀양 땅을 1억을 주고 계약금 1,000만 원만 주고 샀어요. 그리고 확정이 되면 대금을 팍 주려고 준비하고 있어. 근데 똑 떨어졌네? 땅값이 어떻게 될까요? 퍽퍽 떨어지겠죠. 자, 이때 을은 땅값이 떨어졌음을 이유로 밀양 땅이 신공부지에서 탈락됐음을 이유로 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갑이 납득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계약금 포기하면 된다. 그게 이해제권이에요. 그게 해제권이에요. 반대로 밀양으로 확정이 딱 돼서 땅값이 하루 사고 나면 2배, 3배로 뛰어. 이때 갑 땅값이 2배, 3배로 폭등한다 해서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죠.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어. 계약금의 100을 주고 해지하면 돼요. 요게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입니다. 야, 네 맘대로 그렇게 말하면 되냐 자식아. 아까 565조를 다시 한번 봅니다. 두 번째 절,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은 한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100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별다른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없어. 그냥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만 주고받으면 양당사자의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하나씩 일단 생긴다. 그리고 그 해제권을 언제까지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를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걸 해약금이라 합니다. 그게 565조예요. 자, 언제까지 하도록 돼 있어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자, 요 이행 착수의 대표가 중도금 지급입니다. 이행 착수의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요? 중도금 지급. 우리 대법원에 할 때 이행 착수의 대표적인 게 중도금 지급이에요. 어쨌든 둘 중 한 사람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즉 둘 중에 한 사람이 이행 착수하기 전까지. 뒤집어 말하면 둘 중에 한 사람에다 이행을 착수하면 계약금 해제는 불가. 두 번째, 그때까지 어떻게 행사해요?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고 받은 사람은 100을 주면 되지. 간혹 가다가 중개사분들 중에 계약금을 주고 나서 24시간 내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24시간이 아니라 2.4초 뒤에 해지하더라도 계약금 포기해야 돼요. 네? 그게 계약금 해제입니다. 이렇게 계약금을 주고 받으면 양당사자의 해제권이 하나씩 생긴다. 그 해제권을 언제까지 어떻게 행사할지를 규정하는 게 565조 해약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나중에 요 해약금 기능에 의한 갑과 을의 해제권을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요거는 이행 착수라고 제가 했어요. 어떻게,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을 붙이면 돼요. 오늘은 조문만 확인합니다. 당사자 일방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일방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100을 주고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요 해제 효과가 나오고요. 이행의 효과가 나옵니다. 이행을 한 경우가 나와요. 나중에 볼 거예요. 오늘은 계약금과 관련하여 계약금의 뜻과 특징, 계약금 계약이 뭐고 성질이 뭔가, 특히 요물계약이라는 거,
계약금의 기능이 세 가지인데 특히 위약금의 성질을 가려면 특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 네 번째, 우리 민법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해약금의 뜻이 뭐냐? 해제권 발생. 그 해제권을 언제까지 어떻게 행사하는가에 대한 565조 조문.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됐어요. 여기까지가 계약의 성립입니다. 232페이지에 보면 계약금 계약의 성질, 뭐 해제 시기, 계약금 해제 방법 등등이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계약의 성립이고요. 매매계약의 네 번째, 매매계약의 효력. 아까 매매계약의 효력이 뭐였었죠? 계약의 효력이 당사자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느냐죠. 그러니까 매매계약의 효력은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어떤 권리와 어떤 의무가 생기는가가 매매계약의 효력이 될 거예요. 이때 매도인의 권리는 대금 청구권이고요. 이게 핵심이고요. 의무는 재산권 이전 의무일 거예요. 그렇죠? 매수인의 권리는 재산권 이전 청구권이고요. 의무는 대금 지급 의무가 될 거예요. 이제 요거와 관련된 조문 몇 가지 나중에 확인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매매계약 효력은 어렵지 않아요. 이때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공평하게 무슨 관계여야 돼요? 동시행 관계여야 되죠. 지난주에 했었어요. 기본이고. 두 번째, 매도인의 요 재산권은 완전한 재산권이어야 돼요. 무슨 재산권? 완전한 재산권이어야 돼요. 이렇게 매도인의 권리 의무와 매수인의 권리 의무 기본이 되는 걸 머릿속에 넣어두고 두 가지.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은 동시행관계며 이때 재산권은 완전한 재산권이어야 한다. 이거 두 번째. 세 번째로 이 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과실수취의 문제가 있습니다. 갑과 을이 1월 10일 날 갑이 갖고 있던 101호를 매매했어요. 이행은 1월 30일 날 하기로 했어요. 이행은 1월 30일 날 하기로 했는데 요 101호가 갑이 병에게 임대를 한 상태고 이 병이 갑에게 다달이 100만 원의 월세를 주고 있어요. 월단위 차임을. 그 월단위 차임을 1월 20일 날 주고 있어요. 매달 20일 날.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계약의 목적물로부터 뭔가 이익이 생기죠. 안 생겨요? 생기지. 요걸 과실이라 합니다. 매매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이익, 이걸 뭐라 한다? 과실. 이 과실을 계약 체결 후에 발생하는 경우에 누가 수취하느냐 이 문제가 생겨요. 갑이 수취하느냐, 을이 수취하느냐. 이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이 101호라는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 등기 이전이 아닙니다. 열세 넘겨주는 걸 말해요. 인도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서 인도 전에는 도인이 수취하고 인도 후에는 수인이 수취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싸우지 말라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익, 과실을 누가 수취하는가에 대하여 우리 민법이 요렇게 규정을 해놨다. 요렇게. 인도 전과 인도 후로. 다만 아직 목적물 인도받기 전이지만 을이 갑으로부터 열세를 받기 전이지만 대금을 전부 지급했다면 이때는 수인이 수취하라는 판례가 하나 있어요. 요게 자주 등장합니다. 지문에서.
이렇게 과실 수치와 관련된 것들을 하나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매매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입문과정에서는 매도인 권리무, 매수인 권리무를 말한다. 이게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두 번째,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은 동시인 관계이면서 그 재산권은 완전한 재산권이어야 한다. 세 번째,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발생하는 목적물의 과실은 인도 전과 후로 나눠서 각각 매도인, 매수인이 수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 목적물 인도 전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을 한 상태라면 그때는 매수인이 수취한다 라고 판결을 하고 있다는 거. 여기까지. 그리고 나중에 대금 지급 의무와 관련된 몇 가지 조문 확인하시면 돼요. 이건 시험 직전에 확인하시더라도 큰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를 매매계약의 효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요거는. 근데 문제는 담보책임이라는 거예요. 매도인의 담보책임. 포기해야 됩니다, 이거. 포기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뜻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좀 전에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완전한 재산권을 넘겨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A 토지가 있어요.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요. 매매를 했는데요. 1월 10일 날 매매를 했고 1월 20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는데 이 A 토지가 병소유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인 권리 매매도 일단은 유효하다 그랬어요. 갑은 20일까지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서 넘겨주면 돼요. 근데 이때 갑은요, 병하고 미리 계약을 했어요. 병한테 계약금 주고 중도금 잔금까지 주고 이 땅을 넘겨받기로 약속을 한 상태에서 되팔았어요. 병도 갑에게 1월 20일 전에는 땅을 넘겨준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한 상태야. 갑은 병을 믿고 대금까지 전부 준 상태에서 을과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1월 20일까지 갑이 넘겨주질 않아요. 그럼 갑은 병이 넘겨주지 않아. 그럼 갑은 을에게 넘겨줄 수 없게 됐죠.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할 당시에 그 목적물의 권리가 전부 타인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갑은 병을 믿고 을과 계약을 한 상태야. 그런데 나중에 병이 배신을 때려서 갑은 넘겨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때 갑에게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갑에게. 무슨 잘못? 무슨 잘못? 병을 믿은 잘못? 그게 잘못이에요? 사람 믿은 게 잘못이야? 갑은 잘못이 없어요.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넘겨주지 못하게 된 것은 갑의 고의도 아니고 과실도 아니야. 병이 철석같이 갑에게 약속했어요. 갑은 병에게 돈도 다 준 상태고. 예? 병은 철석같이 20일 전에 넘겨주기로 약속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갑은 병을 믿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돈도 다 주고. 그렇죠? 예? 갑에게는 잘못이 없어요. 근데 어찌됐건 을은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때 을은 갑한테 찾아가서 따질까요? 병한테 찾아가서 따질까요? 당연히 갑한테 따지겠죠. 병한테 야 인마 네가 갑한테 넘겨주래 가지고 내가 갑 믿고 사는데 너 왜 갑한테 안 넘겨줘? 그럼 병은 뭐라 그래? 뭐 이런 개풀 떠는 소리 하냐. 내가 너하고 계약했냐 이놈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갑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돼. 갑에게. 근데 갑은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어요. 우리 민법상 무슨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대원칙이 있어요. 고의과실 책임이라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 지을 수는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제가 맨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서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돼서 그 지역이 오염됐어. 그걸 여러 번 하는 게 책임지라 그러면 책임지겠냐 말이지. 안 줘. 왜 안 줘? 내 잘못이 아니니까. 그래서 민법에서 책임이란 건 대원칙이 잘못이 있는 사람,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 을은 어찌됐건 A 토지를 넘겨받을 수 없게 되어서 갑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했더니 갑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못하는. 그래서 병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봤더니 병하고는 계약을 한 적이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다는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안 되겠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완전한 재산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는데 이렇게 재산권을 넘겨주지 못하게 된 경우에 매도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되겠구나 해서 만들어진 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에요. 법에서 정한 무과실 책임. 누구의? 매도인의 무과실 책임을 담보 책임이라 합니다. 여러분이 책을 샀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책은 다 괜찮은데 내 거만 중간에 한 5페이지가 까꾸로 붙어 있어. 이거 만들어서 판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까꾸를 붙여서 팔았을까? 그렇진 않겠죠. 부주의해서 그렇게 책이 만들어졌을까? 부주의해서? 기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책을 만들어서 판 사람한테는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가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책 바꿔달라 말이지. 예? 그럴 때 팔아먹은 사람이 이게 내 잘못 아니란 말이지. 나 책임 못 진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구나. 에이구 뒤집어진 거 내가 찢어서 도로 반듯하게 이렇게 해서 내가 봐야지. 다 내 죄지 뭐. 이렇게 해요. 바꿔달라고 진상 부려. 진상 부려야죠. 바꿔줘야지. 잘못이 없어도. 그렇죠? 요게 담보 책임이에요. 요게 담보 책임.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돼요. 매도인이 잘못이 있어. 매도인이 재산권을 못 넘겨줬어. 또는 물건에 하자가 있어. 근데 매도인에게 잘못이 있어. 그럼 매수인은 지난주에 봤던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으면 해요. 채무 불이행 책임을. 그리고 채무 불이행 책임의 내용은 3가지예요. 을은 각과 계약을 해제하고 준 돈 돌려달라.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갑이 재산권을 넘겨줄 수 없게 되었는데 갑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귀책 사유가 없으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니야.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도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는 문제가 생겨. 그래서 민법이 뭘 규정하고 있다? 담보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 담보 책임의 내용이 5개.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출제액 상환이라는 걸 청구할 수 있고요. 좀 전에 책 같은 거 멀쩡한 책으로 바꿔달라. 완전물 급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채무 불이행 책임의 내용은 3가지. 담보 책임의 내용은 5가지. 대금 감액 청구권,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출제 상환 청구권, 완전물 급부 청구권. 글씨를 못 알아보겠다 이 자식아. 괜찮아요. 집에 가서 복습하시면 돼. 일부러 꼬물꼬물 썼어요 제가. 복습을 하도 안 하셔서. 더 이상 말 안 해. 복습을 하시든지 말든지. 5개. 그런데 이 5가지 권리를 무조건 다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5가지 권리 중에서 을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 요게 시험 문제. 요게 담보 책임의 시험 문제는 요거예요.
담보 책임이라는 게 성립을 했을 때 의리가백에 대금가백을 청구할 수 있냐 없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 없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출제상한을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완전물급부를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요게 시험 문제고 시험 지문이에요. 요게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가. 그런데 의리가백에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가의 기준이 14가지. 14가지. 첫째, 갑이을에게 완전한 재산권을 넘겨줘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경우처럼 아예 권리를 넘겨줄 수가 없는 경우가 생겨요. 이걸 권리하자라 합니다. 반면에 책이나 자동차를 팔아서 넘겨줬는데 소유권까지 넘겨줬어. 권리까지 넘겨줬어. 그런데 그 책이나 자동차에 물리적 하자가 있어. 새로 산 차가 고속도로 나갔더니 100km만 넘으면 시동이 꺼져. 책을 새로 샀는데 중간에 몇 페이지가 까꾸로 붙어 있어. 이런 식으로 물건에 물리적 하자가 있는 경우, 권리는 넘겨줬는데 물건에 물리적 하자가 있는 경우를 물건의 하자라 합니다. 이렇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책임 5가지 권리 중 어떤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가 일단 크게 기준이 2개. 그리고 권리하자가 5개. 물건의 하자가 2개. 세부적으로 총 7개에 대하여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몰랐냐 알았느냐에 따라 달라져. 그래서 총 14개. 요게 매매. 요게 매매. 두 번째, 매매가 아니라 경매를 통해서 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매. 그리고 이 둘은 물건이야, 물건. 그런데 물건이 아니라 채권을 샀어. 요거 담보책임까지. 요게 담보책임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걸 알아야 문제를 풀어, 이거를. 그리고 우리 교재는 지금 요 권리하자 4개까지인가 5개까지를 아마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5개? 물건의 하자 2개 하고 234페이지 그리고 235페이지 보면 권리하자라고 해서 5개 이렇게 총 7개 하자를 쫙 해놨어. 이거 지금 보면 머리 지진나. 이거 지금 보면 아예 볼 생각하지 마세요. 아예. 그리고 나중에 제가 시험에서 답을 찍을 정도로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걸 외우고 들어가서 그거 외우신 분들은 다 맞춰요. 제가 1년 내내 외우시라고 그러는데 안 외우시더라고요. 근데 외우신 분들은 다 맞춰요. 다 맞추는데 그렇게 암기해서 풀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암기해서. 이해해서 풀려고 하면 못 풀어요. 내용이 워낙에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는 게 매매에 있다. 그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의무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이다. 즉 매도인은 완전한 재산권을 넘겨줘야 된다. 그런데 재산권 자체를 넘겨주지 못하거나 재산권은 넘겨줬는데 물건에 물리적 하자가 있다면 이것도 완전한 거는 아니니까 매도인이 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만약에 매도인에게 잘못이 있다면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는 게 있다. 그걸 추구하면 된다. 그런데 매도인에게 잘못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를 대비해서 뭘 만들어놨다? 담보책임. 그리고 담보책임의 내용은 5가지. 요거는 오늘 외우셔야 돼요. 다음 중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이 아닌 것은 해서 답이 하자보수 청구권 이 답으로 나온 적 있어요. 여기 하자보수 청구권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자보수 청구권 같은 건 없어요. 5가지. 그리고 담보책임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5가지 권리 중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어떤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고 그 기준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살 1월달, 2월달에 한 3개 3월달, 4월달에 또 한 3개 5월달, 6월달에 또 나머지 해가지고 6월달까지 완성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때까지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조금씩 집에 가셔서
혹시라도 뭐 입문서 아까 거기 있던 그 읽는다거나 말이지. 그러지 마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담보 책임이에요. 이제 매매 하나 남았어. 환매라고 조금 쉬었다 보겠습니다.